참 세월이 또.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C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아, 뭔가 스케일이 다르죠? 뭐 행사장에서 많이 봤던 아, 딱 봐도 진짜 포스가 남다릅니다. 제 73주년 국군의 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저희가 2주 동안 국군의 날 특집으로 여러분께 재미난 내용들을 보내드릴 텐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국군 그중에서 중심에 있는 특수부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 뭐 베일에 쌓여 있는 특수부대인데 이날만큼은 국군의 날만큼은 카메라 앞에서 진짜 이렇게 마음껏 활발히 플레이하실 수 있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군날 하면 네. 딱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네. 우리 특전사를 붙은 특수부대원들 여군을 포함해서 나와가지고 뭐 격파 날라가지고 또 이제 파괴하기도 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보았는데 네. 이 국군날은 말 그대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이제 과시를 하는 그런 자리고 이 국군날 되면 저는 국방부 직원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 국군의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엔 공휴일이었다가 얼마 전부터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네. 다양한 특수부대원들이 모여서 이 대체불가 뭐 인간병기 이용을 가시하는 이제 그런 자리인 거고. 그런데 이제 작년 국군의 날은 좀 아주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보통 국군의 날 행사는 아주 옛날엔 여의도 광장에서 했죠. 예. 예, 그리고 도로 행진도 그다음에 하고 서울 도시 퍼레이드 시가 같은 행진도 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성남 비행장에서 하다가 또 일부는 어떤 때는 이제 계룡대 그 간이 활주로 그 비행장에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경기도 이천의 특수전사령부에서 국군의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특전사에서 이 국군의 행사가 열린 건 또 창군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고국 낙하라고 해야 되나요? 레펠. 레펠. 예, 이런 걸 또 빼놓을 수 없죠. 진짜 엄청 연습하셨겠습니다. 몇 달 하셨겠죠, 이분들. 와. 옛날에는 어린이날 행사에도 군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하셨어요. 많이 했죠. 네, 저기 무슨 뭐 운동장 이런 데 모여가지고 저희는 아람단 때 그 군대 이렇게 체험교육 가면 막 그냥 현역병한테 사인 받았어요. 예. 그때 위문 편지 보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다. 네, 위문 그렇죠. 폼도 막 보내고. 네. 예. 광화문 종로까지 시가 행진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나갈 때 사람들 이제 뭐 꽃다발도 걸어주고 흔들고, 예. 예, 많이 이제 그야말로 추억의 장면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 이제 특수부대의 실력을 뭐 단편적이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제 국군의 날 행사인데 특히 국방부는 이제 지난 2017년부터 행사 주제하고 각군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국군날 기념 그 행사 장소를 이게 바꿔가면서 옮겨가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생일이라고 하면 이제 그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뭐 7월 1일에 태어났는데 그날이 저희 생일인데 그럼 10월 1일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생일 맞아요? 이게 뭐 생일이기도 하고요.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이게 썰에 따르면은 6.25 때 이제 구입할 수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후 10월 1일 날 처음으로 38선을 뚫고 이제 우리가 북진한 날을 기념한다라는 썰이 있으나 국방부 군 당국의 입장이 아닙니다. 오피셜은 아니고. 네. 날짜는 뭐 맞는 것 같은데 국방부의 군사 편찬 연구소에 따르면 군별로 창설 기념일을 다 따로 기념을 했대요. 근데 요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제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정해진 건데 이건 이유는 육해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출범한 공군 창립일이 1949년 10월 1일이다. 그래서 생일은 맞는데 공군 생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육해공군 3군 체제를 완성한 날이라고 해서 10월 1일로 정한 걸로. 단위를 뭐 육해공이 아니라 국군으로 보면 또 맞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소위 3.2일체가 딱 되는 그런 날이니까 10월 1일이. 최근에 뭐 밀리터리 붐이 엄청나게 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일 좀 잘하실 테고 그걸 또 20년 전부터 그 간파하셔가지고 준비하셨던 분이시긴 한데 대중화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특수부대 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이제 모 공중파의 진짜 사나이.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걸 좀
약간 반대로 가짜 사나이라는 게 이제 유튜브에서 상당히 또 한때 화제가 됐고 또 최근에는 뭐 종편에서 이 강철 부대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죠. 엄청났죠. 예, 네. 그래서 특전 부대 예비역들이 와서 정말 선의 경쟁을 펼치셨는데 아마 거기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디가 제일 셀 거야 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두 분도 뭐 있지 않으세요? 아니 그 영원히 어디가 세냐 이거는 진짜 영원히 떡밥 아닙니까? 이건 뭐 네. 답도 없고. 예. 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의견은 있지만 후안이 들어오신 그럼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특전사분들이 제 눈에 띄었는데 저도 특전사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말을 지원을 누가- 보통 하는데 상병. 지원을 하는데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서 그날은 진짜 안경도 뿔테 쓰고 가고 신체 검사하는 날 특전사는 자신이 없어하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제 동기들 중에 특전사 이렇게 그 중위로 전역한 친구들이 많아서 특전사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봤죠. 그래서 저는 특전사가 저의 뭐 원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특수부대 보면은 뭐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꽤 많은 그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특수부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공군 조종사도 양성하는데 예. 뭐 몇십억이 든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특수부대의 경우도 뭐 우리가 정말 높게 평가해서 인간 병기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제 그만큼 투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UDT-실 해군 특수전여단의 경우를 보면 보통 한 뭐 반년, 6개월 가까이 지옥훈련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억 단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교의 경우는 평균 1억 1,175만 원이 든다고 그러고요. 부사관의 경우는 1억 1,920만 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장교의 경우는 이 양성교육에 이제 4,620만 원, 그리고 장비도 한 3,705만 원, 피복만 해도 1,140만 원. 피복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탄약 비용이 2,280만 원이 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훈련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니까 실제로 양성에는 뭐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6년 차 이제 UDT-실 부사관의 경우 한 명을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면 6억 6천만 원.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이제 되는 거고요. 20년 차 부사관은 20억 원 이상 되는 이제 그런 비용이 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예 특수부대원일수록 사실은 이 연차, 경륜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양성 비용이 기간이 더 긴데 기간이 긴 만큼 당연히 이제 비용도 더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뭐 억소리 나는 지원이 있긴 했겠습니다만 근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우리 이렇게 국군의 뿌리를 광복군이라고 하잖아요. 예. 특수전 부대도 사실 광복군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예. 1945년 4월에 광복군 독수리원들이 당시 이제 조국 광복을 스스로 하겠다고 그때 미국 첩보부대 OSS하고 같이 독수리 작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폭파술, 사격술, 산악 유격 이런 능력들을 갖춘 특전 용사가 됐는데 몇 달 후에 이제 그 해방이 되는 바람에 사실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38명으로 시작된 게 우리나라의 특전 부대의 시초고 6.25 때 당시 이제 활약한 일명 켈로 부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1958년 4월 1일에 이제 제1전투단이 창설이 되고 그리고 1969년에 지금의 특전사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특전사. 우리 특전사 하면 또 이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부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특전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워낙 방송으로 많이 접해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여쭤볼까요? 안 되면 대기하라. 대기하라. 예. 이거 안 맞는다. 호흡은 맞는데 우리는 좀 느낌이 안 맞아요. 우리는. 네. 이게 좀 이제 네. 힘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좀 떨려.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특전사 출신이 아니라서 함부로 하기도 그래요. 죄송스럽고. 좀 멋쩍기도 하고. 네.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특전사. 특전사는 우리 군의 이제 특수전 부대 중에 제일 가장 규모가 큰 부대고 검은 배려물을 써서 검은 배려로 또 유명한 부대죠. 수색 정찰 물론이고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이런 데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활약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유사시 역시 적진 깊숙이 침투를 해서 뭐 요인 암살 뭐 또는 납치 또는 뭐 중요한 기관 시설 파괴 뭐 여기에는 유사시 뭐 핵미사일 시설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현대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특전사를 비롯한 특수부대 임무가 사실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간의 전면적인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그 전쟁
양상, 특히 2000년 이후에 이 전쟁 양상을 봐도 소위 이제 대테러전, 테러에 대한 대응하는 대테러전의 비중이 커지고 그러는데 대테러전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특수부대가 이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 적의 핵심 전략시설 타격이라든지 요인 암살, 뭐 폭격 유도 뭐 이런 것들 비정규 작전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 특수부대에도 중요해지는 거고 군사 강국일수록 이 특수전 전력에 더 많은 이제 그 비용을 투자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뭐 육해공 특수부대가 있습니다만 역시 규모나 이런 것들은 특전사가 역시 가장 크고 부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사시 이제 전쟁이 나면 각군의 특전사, 특수부대 전력들도 이 특전사 이하로 특전사령관 이하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죠. 특전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특전사하고 해병대 비교하면 해병대는 병사 위주인데 특전사는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간부 중심의 부대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간부 출신 위주니까 이 프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병사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예. 이 특전사가 이제 보통 일개 중대하면 우리 일개 중대하면 100여 명 잡지 않습니까? 보통 보병 부대의 경우는 특전사는 일당 12명이 이제 일개 팀으로 이제 일개 중대로 이제 분류가 돼서 화학이, 폭파, 통신 그리고 이제 특기, 주특기들이 이제 다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도의 훈련을 받는 거죠. 예. 내가 상무대에서 그 소요 훈련 받을 때 동기 중에 특전사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부사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부사관 그분들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밀리면 안 된다고 해서 진짜 알아서 운동하더라고요. 알아서 훈련하고 맞아요. 가서 중대장인가 팀장인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그런 뭐 선의의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전투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특전사 그분들도 많은 팀이 있으니까 뭐 최고 중에 최고 넘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탑팀이라고 하는데 탑팀 예. 특전사가 이제 매년 최고의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최종의 탑팀을 선발을 하거든요. 예, 선발된 탑팀의 스펙들을 보면 이제 2분 동안에 100개 넘는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2분 동안 2분 동안 팔굽혀펴기도요? 예, 2분 동안 100개. 아, 2일도 아니고? 이 일도 쉽지 않아요. 2일도 안 되죠. 예. 와. 알배겨가지고 못 태어나죠. 그다음에 20분 안에 5km 달리기. 예, 그리고 외줄 11m 이상 오르기. 우리 이제 11cm 우리는. 그렇죠. 가자. 예. 10m.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격. 아, 그렇겠죠. 35m 거리 표적에 10발 쏴서 다 명중시켜야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뽑힌 대원들의 이제 평균적인 실력이고, 그래서 뭐 체력도, 뭐 전투력도, 뭐 인간 병기, 그야말로 괴물 같은 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이 탑팀의 12명 팀원의 공인 무술을 다 합쳤더니 80단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럼 평균 한 7단, 6단, 그렇죠. 7단 되시겠네요. 6단, 7단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선발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무려 무박 5일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이제 그 폐활용 상태죠, 우리는. 넋이 되죠, 우리는. 실려가죠. 아, 무박 5일간. 네. 대단하네요. 저는 이틀째만 하룻밤만 못 자도 그냥 아유, 퍼져가지고 이제는. 그 대회에 참가한 모든 특수전 대원들이 이제 낙하산을 이용한 적후방 침투, 특수정찰, 타격, 항공 화력 유도 이런 고도로 숙련된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라 그냥 훈련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전에서도 분명히 성공 사례가 있죠. 물론 있죠. 뭐 전시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방 지역 침투 뭐 이런 거좀 임무를 맡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적의 국주 도발 대비라든지 대테러, 해 파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실전 상황의 경우 베트남전에 우리가 파병했잖아요. 그때 그 맹호 부대, 백마 부대 이게 대표적인데 그다음에 이제 청룡 해병대 청룡 부대 이게 대표적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적 교란 또 기습작전 등에서 이제 역할을 좀 했었고요. 1968년에 울진 삼청 무장공비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었던 1996년에 이제 강릉에 그 북한 잠수정이 좌초해가지고 거기에 탑승했던 이 무장공비들이 육지로 기어 올라와서 이제 그때 한 2달 가까이 작전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활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총 12차례의 대간첩 작전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해외 여러 나라의 이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해파병 활동을 많이 했는데 뭐 소말리아라든지 앙골라라든지 동티무르, 그다음에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뭐 필리핀까지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제가 1999년에 동티무르 상록수 부대 그 선발대 같이 취재를 갔었는데 베트남전 이후 최초의 전투병 파병이었어요. 근데 이 전투병 주축이 뭐였냐? 특전사 1계대대였고 그래서 약 500여 명의 병력이 이제 파견됐는데 활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이툰 부대에도 사실은 일반 보병, 공병 뭐 섞여서 갔지만 역시 이제 특전사 요원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07 부대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이 국위 선양 측면에서 역할을 해왔고 실제로 해 파병돼서 외국군들로부터 한국 특전사 대단하다 그런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남수단에 이제 한빛 부대라고 파병이 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공병이 파병이 돼 있는데 부대를 유사시 이제 보호하고 이런 역할은 우리 특전사가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 특전사 부대원들이 파병을 가 있는데 2013년 11월에 부대 인근 지역에 있는 NGO 사무실에 이제 근무하던 한인들로부터 이제 긴급한 신고가 들어왔대요. AK 소총으로 무장한 강도단이 침입해서 지금 위태롭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그런데 특전사 부대원들이 즉각 출동을 해서 이제 제압을 하고 우리 재외 국민들을 이제 구출해낸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유엔의 그 연락장교에 이제 마이크 체드웍이라는 호주군 대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구출 작전의 정석을 보여준 남수단 특수임무단 성공적인 작전 사례라고 이렇게 엄지척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럼 알려진 사례만 그렇고 공개할 수 없는 또 이렇게 뭐 작전 성공 사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원래 특수부대원들은 노출할 수 없는 비밀 작전이 많잖아요. 네, 실력으로 중무장한 우리 특전사분들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네, 우리 또 국군의 날이니까 특집으로 또 살펴보고 있는데 특집에서도 또 더 스페셜한 저희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하는 707 특임단 출신의 전직 특전사 요원이신 우리 강은미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은미님 안녕하세요.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에서 8년 동안 근무하고 현재 특전사 최초 여군 예비군으로 활동 중인 중사 강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 특수부대분들이라고 한다면 베일에 쌓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잘 몰랐는데 요즘 특수부대분들은 뭐 현역분들은 뭐 국민적인 응원이 엄청나고 또 그 예비역분들도 활약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랑 받고 계시잖아요. 요즘 그런 인기, 사랑 체감 좀 하십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즐거웠다고도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나마 노출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될까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국군의 날 행사일 텐데 국군의 날 행사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저는 그 국군의 날 행사의 마지막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고공 강화 시범을 했었고 낙하산을 타고 깃발 강화나 전술 강화, 팀 강화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그 시범 보셨을 때 한 번에 국군의 날 시범을 위해서 몇 번 낙하하셨습니까? 훈련은? 그 항공기 지원해 주는 거에 따라서 강화 횟수가 정해지는데요. 100회 이상은 하고 갑니다. 한 번의 시범 때문에 100회 정도 연습. 최소 3달 이상 전부터 열심히 하신다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707 부대 경쟁률이 굉장히 셌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요즘에 지원율이 더 세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원했을 당시에는 75대 1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와, 그 10년 전에도 그렇게 높았어요? 네네. 와, 대단합니다. 특전사분들 이거 진짜인가요? 그 사격 훈련할 때 지휘관님을 관영 옆에 놓고 실사격 훈련한다는데 이거 진짜예요? 그 사격 훈련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세하게 그 몇 센치 옆에 놓고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군사 비밀일 것 같아서. 네. 10년 가까이 특전사 생활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뽑질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힘들었거든요. 그 훈련 받으시면서 이거 진짜 이 장면이 제일 기억이 난다.
저는 무장 침투 훈련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영하 한 20도 정도가 넘는 온도에서 이제 장거리로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할 때 낮은 온도 때문에 정신도 잃는 경우도 있고 너무 추우니까 기계 장비가 얼어버려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이 낮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눈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발밑에 어떤 게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뭐 산이 있는지 밑에 건물이 있는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최악의 훈련이었어요. 저는 너무 두려웠고 제일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저한테. 아, 그렇군요. 예, 그 추운데 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와. 근데 해외 특수 부대 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조인트 훈련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교류하는 경우가 좀 꽤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707 특수임무단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해외에서 이제 교류가 엄청 많고 한국에 훈련을 배워가는 나라들도 엄청 많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외 특수부대랑 같이 훈련해 보시니까 얘네는 우리랑 좀 비슷한데 얘네는 우리보다 약한데 얘네는 우리보다 센데 뭐 이런 좀 비교가 좀 되셨습니까? 제가 감히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아니지만 답변 드릴 수 있는 말은 예. 세계 최강 대한민국 특전사들은 절대 지지 않는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전사분들이 세계 최강이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항상 제가 훈련할 때 지옥 같은 훈련이 하나하나 수행하고 나서 와, 이것도 내가 해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난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훈련들이 많은데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진짜 엄청 뿌듯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힘들었던 순간 다음에 바로 또 뿌듯함이 오는 진짜 가슴이 울리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다음에 저희가 꼭 그 스튜디오로도 한번 저희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폰게임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본게임 프로그램에서 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본게임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깡미 유튜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특전사 중에 특전사 707 특임단 출신의 우리 전직 특정사 우리 강은미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깡레이더 운영 중이시거든요. 여러분, 깡레이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깡미님도 저희 그 본게임 많이 사랑해라고 하셨는데 우리 본게임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깡레이더 한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겠습니다만 이 특전사분들은 진짜 실전이 진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분들 장비 뭐 빵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병 주화기는 이제 소총이지만은 특수부대는 아무래도 좀 짧은 이제 단축형 소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헬리콥터를 통해서 이제 라펠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항공기에서 낙하산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소총이 이렇게 길면 좀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길이가 짧고 휴대가 간편한 총기가 좋다. 이런 관점인데 그리고 이제 기관단총 우리가 뭐 주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기관단총들 많이 들고 나오시잖아요. 보통 이제 60cm 이하의 짧은 거리라 휴대가 편하고 이제 사정거리는 이제 또 짧고 100m 정도 그리고 이제 9mm 파라블럼 권총탄을 쓰잖아요. 아무래도 힘은 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대가 기관단총을 잘 쓰는 이유는 이제 CQB 내부 소탕 이런 대테러 임무 때문에 그런데 이제 7.62mm 이런 소총탄들은 관통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범인을 뚫고 인질까지 이제 막 맞추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단총 같은 경우에는 비관통 탄환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MP5 우리 그 유명한 제 90년대에도 제 이미 장난감이 아니라 모델건. 실총이면 안 되죠. 당연히 실총은 아니지만 실총보다 난 말씀이에요, 솔직히. 네, 실총은 불법이고 범법이고요. 그거는 똑같은 총을 제가 하나 구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표적인 9mm 권총탄을 쓰는 게 MP5고 또 MP5는 너무나 유명하지만은 일단은 1977년에 그 악명 높은 그 루프트한자 여객기 납치 사건. 네.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특수부대인 GSG-9이 사용을 했고요. 또 1980년에 그 유명한 또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이때 영국의 특수부대 SAS가 MP5로 또 임무를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대테러 기관 단총의 대표 주자가 됐고요. 네.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이제 엄청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당연히 이제 우리 육군 707 특임단 훈련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해군 특수전 전단, 그러니까 UDT-CIL 창설 60주년 훈련에도 요원들이 바로 이 MP5를 갖고 나와서 시범을 보였죠. 이 우리 특전사의 이제 주력 소총은 이 국산 이 K1A 기관 단총하고 이 K2 소총이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1980년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노후한 그런 문제가 있고, K2의 경우 특히 K1A보다 길고 또 당연히 이제 무겁기도 하고 또 길이만 해도 10cm 이상 기니까요. 그래서 좀 특수부대원들이 쓰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 우리 특전사에서는 이제 K1A 기관 단총을 주로 썼는데, K2 소총을 특전사에서 좀 쓰기 편리하게끔 좀 총열 길이를 줄여가지고 단축형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K2C 카빈이 보통 이 단축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K2C를 개발해서 이제 특전사에서 일부 채용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특전사가 쓰는 이제 또 국산 총기 중에는 이 소음 기관 단총인 K7이 있죠. 유효사거리는 뭐 130m로 기관 단총이니까 뭐 길지 않죠. 이거를 우리 전 MC도 전에 쏴보시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저 그 네. S&T 그 사격장 가서 네. 사격을 해봤는데요. 아주 소음기라는 걸 저 처음 이제 다뤄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소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아예 안 나진 않는데 샌드백을 야구 방망이로 치는 거 정도 속도인 것 같아요. 소리 정도. 소리가. 예. 네. 근데 총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네. 실제로 쏘는 사람보다 옆에 사람은 더 크게 들리는데 그 정도가 아닐까 해서 약간만 멀리 떨어져 있고 문만 이렇게 닫아도 소리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고, 반동은 또 엄청나게 잘 잡더만요. 예, 그래서 반동도 적고 해가지고 진짜 유사시 어떤 그 밀집된 아니면 이렇게 좀 협소한 공간에서 어떤 작전이 필요할 때는 꽤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뭐 그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이 소음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이 총소리를 줄여주는 역할이니까 보기는 굉장히 단순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만들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 수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하여튼 뭐 국산품 성능이 개선된 거를 개발하는 데 좀 어려움 겪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수부대 하면 또 이게 스나이핑, 장거리 사격 아니겠습니까? 그쪽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저격총을 빼면 에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레민턴 700 시리즈라든지 SR-25 반자동 저격소총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이제 독일제 MSG-90 저격용 소총을 MSG요? 예. 우리 이제 우리 MSG 큰 역할을 하는군요. 예, 네. 우리가 벌써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명칭을 붙인 건 아닙니다. 예. MSG 90이 우리보다 빠른가요, 연차가? 아, 당연히 우리보다 먼저 아, 얘가 들어왔었죠. 먼저야. 아, 이거 게다가 독일제인데. 비슷했으면 논란 나는 건데 누가 먼저냐? 국산도 아니고 독일제인데. 아, 그러게. 아, 우리가 조금 빠르네. 요새 그리고 다른 데도 무슨 방송 중에 MSG 코너도 있고 그런 거 아, 예, 같던데. 예. 무슨 워너비도 있고 하니까요. 네,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약간 그래서 이 MSG-90은 10배율 조준경을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 1.2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이제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전부터 특전사가 쓴 저격총이 국산 저격총이 있습니다. 네. K14라고 불리는, 이것도 역시 S&T 모티브에서 만든 건데 유효 사거리는 이제 800m 이상이고요. 일정당 가격이 1,5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격총 중에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대물 저격총이죠. 물론 두꺼운 장갑은 안 되지만 이 장갑 차량이, 이 경장갑 차량이 장갑은 뚫을 수 있는 M82A1 바렛이라고 불리는 미국제 저격총인데, 구경은 이제 12.7mm고요. 우리 군도 당연히 특전사도 이용을 이제 하고 있고요. 미 해병대도 이걸 즐겨 쓰는데, 이 걸프전에서 이 뭐 이라크군의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그 레이더 장비 차량, 장갑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바렛으로 무력화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 당시에 미 해병대 병사가 무려 1.1km 떨어진 이런 이라크의 장갑차 2대의 철갑 소위탄을 쏴가지고 이제 무력화시킨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탄조끼. 당연히 그 특수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수부대에서는 우리나라 특수부대 지금 대테러 팀은 줄 하나만 잡아당기면 완전히 해체되는 시라스 방탄조끼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훨씬 전에 미국의 특수작전사령부에서도 해체형 시라스를 채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미 육군이 이제 이거를 비슷한 방식의 신속 해체식 방탄조끼인 IOTB, Improved Outer Tactical Vest라고 하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런 해체형 방탄조끼를 도입하기 전에 미 해병대원들이 이제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함상 훈련을 하다가 헬기가 이제 추락을 한 거죠. 물에 이제 방탄조끼를 입은 채로 빠진 건데 탑승자 중에 한 명 빼고 전부 익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방탄조끼가 엄청 무거운데 그걸 이제 벗지를 못한 거예요. 물에 빠진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이제 끌고 내려가 버린 거죠, 물속으로. 그런 걸 이제 상황을 겪으면서 미국의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신속 해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 방탄조끼에 도입을 하자. 이래가지고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해체형 방탄조끼를 이제 애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수부대가 항상 새로운 군장비의 등용 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보병 장비의 첨단화에도 이제 앞장을 서고 있는 거죠. 예. 저 군대 생활했을 때는 중대 방탄조끼가 딱 2개였거든요. 한 중대 그 쓰는 용도는 검문할 때, 무장탄이면서 나서 검문할 때 그때 딱 쓰는 거였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보급됐기를 바랍니다. 네. 솔직히 특수부대하면 또 미국 얘기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하면은 뭐 검은 베레, 미국은 또 그린 베레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올해 초에 우리 특수부대 출신 등장 주인공하는 영화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람보 있죠. 람보가 람보가 또 나왔어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람보가 또 나왔어요? 그분 장성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려 38년 만에 이제 다시 등장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람보가 뭐 출신이냐? 바로 그린베레 출신이에요. 그린베레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그 람보였는데 이 그린베레가 이제 바로 이제 미 육군의 이제 특전단을 의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 통합특수전 사령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고 가장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바로 그린베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베트남전부터 해서 뭐 걸프전, 보스니아내전, 뭐 그다음에 아프간전,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대규모 전쟁은 물론이고 대테러 작전까지 수십 차례의 그런 이제 비밀 작전을 수행한 부대가 바로 그린베레입니다. 네. 그린베레가 있고 예전에 청노리스 형님 나오신 이 또 델타포스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델타포스. 그린베레 델타포스는 또 어떤 관계예요? 저도 이제 80년대 그 청노리스 형님 어르신 나오신 그 델타포스 영화 기억이 나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에 이제 707 특임단이 있다면 이제 미국에는 델타포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델타포스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의 티어 1에 속하는 미 육군 특수부대죠. 규모, 예산 그리고 부대원들 이름, 계급, 근무처, 소속까지 전부 다 비밀에 붙인 그런 단체인데 특수작전사령부 JSOC라고 Joint Special Operations Command 여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작전을 통제하는 일종의 친위 조직이에요. 미국에서도 JSOC 산하에는 이제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육군의 델타포스와 해군의 대북으로가 배속이 돼 있죠. 그래서 인칠 구출 작전이나 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임무를 특히 이제 델타포스 그리고 대북으로가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델타포스가 실제로 수행해냈던 작전, 뭐 유명한 작전 어떤 게 있습니까? 약 2년 전이죠.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악명 높았던 최악의 테러 집단 IS 지도자의 이제 알 바그다디라고 있었는데 처단하는 역할을 이 델타포스가 한 건데요. 50에서 한 70명 정도의 델타포스 요원들이 인원이 많죠. 규모가 컸군요. 그러니까 무려 8대의 그 특수전 헬기를 타고 알 바그다디 은신처가 있던 시리아 서북부 지역으로 이제 날아가서 알 바그다디 이제 추종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교전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 바그다디는 이제 막판 궁지에 몰리니까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터뜨려서 자폭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작전이 밤에 있었는데 이 적외선으로 찍은 영상을 미 국방부가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이 알 바그다디에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는데 이 현상금 금액이 누구랑 똑같냐? 빈 라덴하고 똑같았어요. 그 급이었군요. 그러니까 미화로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29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이제 현상금을 걸고 끈질기게 추적을 해왔었다고 그러고요. 규모도 엄청나게 컸던 것 같은데 이때 뭐 무기 또는 뭐 어떤 그 요원 이렇게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알 바그다디를 잡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되는 그 주인공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요원이요? 예, 요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비밀이어야 하지만 예. 누굽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 코난 요원인데요. 군견이구나, 군견. 견공이시네요, 견공. 이 개가 이제 델타포스 소속의 군견인데 그때 알바그다디 처단 작전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좀 사진이 기밀 해제가 됐습니다. 이름은 코난이고요. 예.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이름이네요.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코난. 예. 막판 추격 때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아마 이제 코 후각이 좋고 하니까 델타포스 회원들을 피해서 이제 알바그다디가 지하 터널로 뛰어들게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압박을 한 게 바로 이 코난이고 코난한테 쫓겨서 결국은 이제 터널 막바지에 갔다가 자폭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근데 코난도 작전 중에 이제 감전을 당했어요. 감전을 당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회복을 했고 다시 임무에 복귀했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델타포스 군견이라 그런가 포스가 얘도 치열한 경쟁을 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경쟁들이 있었을 그렇죠. 훈련도 뭐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이고요. 네. 참 미국이 보면 뭐 이번에 아프간 사태에서도 너무 빨리 철군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도 받고 뭐 실패했다는 비판도 받지만 빈 라덴도 결국 10년 좀 가까이 추적을 해서 결국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목표를 삼으면 진짜 중요한 타겟을 삼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하는 이런 또 집요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미국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장소 다시 한반도로 넘어와서 조선시대에 위상 높은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특별한 임무는 무엇이었을지 자, 본방 야사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2021년 8월 15일) 한평생 조국 해방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역만리 먼 땅에서 독립도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 동포들이 카자흐스탄 크줄오르다 공동묘지에 묘지를 조성해 추모하다 8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귀환으로 그의 화려한 업적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열세를 극복하는 탁월한 지휘 능력과 기발한 전술작전, 항일투쟁의 전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홍범도 장군이 이 출신이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홍범도 장군의 특이한 이력은 무엇일까요? (1868년생) 평양 출신의 홍범도 장군은 일찍이 고아가 되어 머슴으로 살아왔는데요. 이후 동학에 입도하여 재지공으로 금강산 신계사의 식객승을 거쳐 산포수로 살게 됩니다. 산포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호랑이와 표범 등을 주로 사냥했는데요.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바로 백두산 호랑이를 잡는 산포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산포수 활동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구한말 고종은 경군은 향군만 못하고 향군은 백발백중하는 산포수만 못하다라며 산포수의 출중한 기량을 칭찬하기도 했으니까요. 호랑이만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조직일 뿐인데 왜 이렇게 산포수의 위상이 높았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시대 착호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교통사고만큼 잦았던 게 바로 호환이었습니다. 범호, 근심환,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 즉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거나 습격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호환 기록만 해도 700건이 넘는데 특히 영조 때에 이르면 호환의 피해가 가장 극심해 호랑이에게 먹혔다는 기록만 100여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피해까지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실존하는 공포의 표상이었던 호환을 막기 위해 특별히 호랑이만을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특수부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는데요. 그 특수부대가 바로 착호군이었습니다. 조선 전기 군역자들 중 가장 높은 신분은 갑사였는데요. 그중 호랑이를 잡는 게 바로 착호 갑사였습니다. 착호 갑사는 구수가 엄격히 제한되었는데 태종 때 임시로 만든 부대가 조금씩 확대되더니
세종 때 처음으로 40명을 기준으로 하는 정규 부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 특수부대 착호군이 생겨난 것이었죠. 착호군은 용맹하고 무예 실력이 특출한 인원을 선출한 후 지속적인 무예 훈련을 통해 정예병으로 길러졌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착호군은 오늘날의 5분 대기조처럼 곧장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호랑이를 추적해 사냥했죠. 돌아올 때는 늘 도성 한복판 대로에서 위세 좋게 행진하며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무예 실력이 워낙 뛰어나 국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기도 했는데요. 왕이 도성을 벗어나 선왕의 능에 인사를 가는 원행길에 오르면 착호군은 최측근에서 밀착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또 정식 착호군이 되려면 고참과의 창이나 활쏘기 대결을 통과해야 했기에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40명으로 시작한 착호군은 성종대에 440명 정도의 단독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부대로 확대가 되면서 그 규모와 위상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착호군의 명성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총포술의 발달로 화살과 창을 사용하는 착호군이 아니더라도 짐승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별도의 훈련과 허가 없이도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게 되면서 착호군은 1785년 사라지게 됩니다. 착호군은 해체되었지만 그들의 훈련법과 노하우들은 산포수에게로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착호군의 실력을 이어받은 산포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아주 깊은 산속이나 백두산에 숨어든 호랑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산포수들의 사냥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선인에 대한 총기 도검 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일제 횡포에 총도 빼앗기고 일자리도 잃게 된 산포수들은 의병 전쟁에 뛰어드는데요. 홍범도 장군 역시 일제의 총기 도검 금지령에 분개하며 최초로 산포수 의병 부대를 조직해 일제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무관 출신은 아니었지만 일본군을 무찌르는 일은 산포수들에겐 식은 죽 먹기였는데요. 호랑이 사냥은 그 자체가 전투이자 훈련이었습니다. 산중의 왕이라는 호랑이를 잡는 것은 최고의 용기와 출중한 무예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경험도 중요해서 호랑이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산포수들을 당해낼 자는 없었습니다. 전투의 주역이었던 홍범도 장군은 하늘을 나는 장군, 축지법을 구사하는 장군, 총알로 바늘기도 뚫는 사람으로 불리며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는데요. 그 결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며 뛰어난 실력과 위상을 제대로 입증했고 이후에도 산포수들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자 만든 최정예 부대 착호군. 그들은 단순히 호랑이만 잡는 것이 아니라 국난이 발생했을 때 전투의 최선봉에서 싸운 정부사나 최정예 대원들이었는데요. 국가의 위기에 앞장선 특수부대 착호군과 명맥을 이어온 산포수까지 그들의 용맹함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아 진짜 이 타이거 헌터로 민가 백성을 지키던 이 착호군이 일제 점령기에는 하여튼 또 독립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예. 이번에 돌아가신 홍봉도 장군을 비롯해서 하여튼 뭐 당시 의병 모두가 대단한 애국자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때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특수부대 전통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좀 지금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의 활약도 어느 정도는 좀 뭔가 DNA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래요. 예. 정말 그 의병분들한테 뭐 각자 하시는 일은 달랐지만은 이제 모두가 다 모여서 심지어 착호군, 뭐 타이거 헌트 이분들은 엄청난 분들 아닙니까? 모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특전사분들의 어떤 이 수준 비슷한 그 다른 부대와 비교해보면 외국 부대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 네팔 히말라야에서 이제 각국 특수부대 베테랑들이 모여서 이제 국제 고등 산악 훈련 과정을 함께 해요. 야 장소부터 일단은 일단 그 정도 가야죠. 네팔 히말라야에서 합니까 그분들은? 히말라야에서 합니다. 그런데 한국 특전사대원들이 연달아 수석을 차지하기도 하는 육군의 검은 베레, 네. 미국의 그린 베레에 이어 우리 공군에는 붉은 베레가 있죠.
우리 아프간 조력자 390명 우리 휴송기본에서 데려왔잖아요. 네. 작전명 미라클. 기적이죠. 근데 예. 기적처럼 정말 잘 데려왔죠. 이분들이야말로 소수정예 최정예 부대예요. 전체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대한민국 예, 다 합쳐서요? 전체 뭐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를 하니까 네. 혹독한 걸로 유명하고요. 707 해군 UDT실 해병대 산악레펠 이런 특수훈련을 대부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공군 CCT 워낙 뭐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장비도 궁금해지는데 뭐 특이하게 뭐 쓰시는 그런 장비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특성상